자, 브루클린 대 멤피스입니다. 여전히 멤피스가 결장 상황이 엄청 많아요. 안 그래도 맨날 결장한 스마트, 베인, 모란트, 로즈, 스카트 피펜 주니어, 클라크까지 아웃인데 더 나아가서 자책주까지 지금 다 풀.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가지고 멤피스가 직전 경기 라인업에서도 그나마 조금 바뀐 게 이제 캐너드. 3점 슛 같은 거 조금 더해주는 루크 캐너드가 출전할 수는 있다. 이런 거 말고는 멤피스가 여전히 뭔가 이렇게 좀 해보기가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요. 멤피스가 지난번 두 차례 경기에서도 포틀랜드랑 두 번 맞대결 해갖고 전부 다 졌는데 지금 멤피스 5연패 중이고 그 사이에는 브루클린한테 한번 111대 86으로 그게 이제 2월 27일이거든요. 뭐 한 열흘 전쯤? 열흘 전쯤 한번 이렇게 좀 대패한 적이 있긴 있었다. 그때는 또 멤피스의 홈이었는데 오늘은 원정이죠, 멤피스가. 자, 브루클린 보면은 내일도 이제 시몬스가 퀘셔너블이고 캠 토마스가 현재 아웃입니다. 그래서 뭐 공수 균형이 살짝 이제 무너져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은 할만할 것 같은데 이제 브루클린이 자크본 감독을 잘랐어요. 그 이제 전반기를 끝으로 자크본 감독과 이별했고 후반기부터 이제 미네소타였나요? 하여튼 어디 댈러스였나 미네소타인가 어디서 그 수석 코치 같은 거 지내던 올리 감독이 이제 브루클린 감독으로 왔는데 올리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브루클린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좋아졌다. 가운데 보시면은 올리 감독 선임 후 6경기 동안 후반기 6경기 동안 이 브루클린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5등 수준으로 꽤나 좋게 찍힌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브루클린이 수비적으로 조금 나아졌나 보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시즌 중에도 브루클린이 뭐 스위칭 디펜스를 뭐 많이 쓰면서 수비가 좋아졌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전반기 막바지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감퇴를 했었거든요. 다시금 브루클린의 수비가 살아났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애틀랜타 트레이 형이 없는 애틀랜타 상대로 두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약간 좀 탄력도 받은 상태인 것 같고 브루클린이 뭐 캠 토마스나 시몬스가 없는 건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브루클린도 딱 라인업 보면은 슈로더도 그렇고 루니 워커는 뭐 그렇지 않지만 미칼이나 DFS, 클렉스턴 전부 다 이 수비적으로 한 가닥씩 하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는 저는 내일 멤피스가 저번처럼 한 막 100점 미만, 100점 미만의 득점을 두 자릿수 득점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멤피스를 수비적으로 많이 제압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클린 마행 같은 것도 볼만하다 싶어요. 브루클린의 승리 쪽은 꽤나 갈볼만한 것 같고 언더오버가 기준점이 조금 낮은데 요즘에 멤피스를 생각을 하면은 212.5 이것도 언더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저의 선택은 일단은 브루클린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양팀이랑 그 세부 스탯 같은 거 보면은 양팀 다 공격은 별로 안 좋거든요. 브루클린도 공격 면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멤피스는 거의 꼴찌급입니다. 리그 꼴찌급. 지금 야투율도 40%가 안 되고 3점슛도 30%를 거의 겨우 넘는 수준인데 수비 보면은 브루클린이 훨씬 나아요. 물론 브루클린 상대한 팀들 보면은 뭐 멤피스 만나고 트레이 형 없는 애틀랜타 2번, 올랜도, 미네소타, 토론토 이렇게 후반기에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좋은 팀들을 만난 적은 거의 없었지만은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좋게 찍히고 있고 멤피스도 사실은 이 후반기 최근 5경기 동안 막 공격에서 그렇게 막 대단한 팀들 만나지 않았어요. 포틀랜드랑 2번, 미네소타, 브루클린, 클파 이렇게 만났는데 상대팀이 공격이 그렇게 거센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지표 같은 것들이 실점도 낮게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브루클린이나 멤피스나 현 시점에서 공격이 눈에 띄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팀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내일 언더 쪽도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승 쪽에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미러키 대 클리퍼스 경기. 내일은 쿤보가 퀘스천어블인 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미러키가 미들턴은 계속 아웃이고 뭐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뭐 출전하나 마나 막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만한 선수들은 별로 없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당 리버스 감독 선임 이후에 미러키의 이런 수비력들이 많이 좀 좋아졌다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여전히 최근 5경기 후반기 5경기 동안 미러키가 지금 어떤 팀들을 만나냐면은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샬럿, 시카고 전반적으로 공격이 훌륭한 팀들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그 5경기 전부 다 100점 미만으로 그 한 번이 미네소타는 107점이었는데 나머지 경기를 평균적으로 다 100점 미만으로 묶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5경기 평균 97점, 2실점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미러키가 수비적으로 여전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얘기할만 하고 그리고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도 미러키 뭐 준수합니다.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상대팀이 쉽다는 것도 있긴 했지만은 반면에 클리퍼스는요 공격은 조금 살아난 모양새인데 여전히 3점 같은 건 별로고
공격력은 조금 살아나긴 했어. 폴 조지까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근데 이제 서부르기 없으니까 얘네들이 좀 쉬는 타임이라든지 벤치 구간에서 템포 푸시가 안 돼요. 원래 이제 클리퍼스는 기본적으로 하든이 볼을 많이 쥐거나 카와이를 통한 이런 지공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는 편인데, 그러니까 막 트랜지션 오펜스를 하는 팀이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 밀워키도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그 전에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 시절에는 잘 눈에 띄지 않던 모습인데, 닥 리버스 감독 선임 이후에는 상대팀한테 속공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 리그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로 속공 실점이 적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뭐 인사이드에서 약점 같은 것도 눈에 띄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러키 쪽이 클리퍼스가 가진 장점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클리퍼스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폴 조지나 서브룩 같은 애들은 트랜지션을 좋아하는데 지금 서브룩도 없고 폴 조지도 지금 정상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지공 흐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양 팀의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수비적인 격차가 워낙에 큰 편이고, 수비적인 격차가 워낙에 크고 공격 면에서도 사실 클파가 미러키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낫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러키가 또 홈에서 매우 강한 팀이기도 하고, 클리퍼스 사실은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는 조금 처지긴 합니다. 원정에서 뭐 공격 지표 같은 건 크게 차이가 없지만은 실점 같은 게 한 2.5점 가량 많아진다,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미러키 쪽을 좋게 볼게요. 막 오늘처럼 카와이랑 막 하든이 오늘처럼 클리퍼스가 하든이 부진한 와중에 막 노먼 파월이 3점 폭발시키고, 노먼 파월이 요즘에 3점을 진짜 잘 꽂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수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미러키 쪽을 좋게 보긴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쿤보가 캐셔너블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쿤보는 지금 미러키 공격에서 거의 뭐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혹시라도 쿤보가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쿤보의 출전 유무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미러키 승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네소타 대 포틀랜드인데요. 미네소타는 별다른 결장이 없습니다. TJ 워렌 영입했지만 아직 뛸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포틀랜드는 여전히 브록던 못 나오고 핸더슨 그리고 샤프까지 이렇게 좀 공격을 더해줄 수 있는 백코트 자원들이 다 결장을 한다, 여전히. 그리고 마티스 타이블이나 디안드레 에이튼도 지금 이제 퀘셔너블인 상태고 출전이 애매한 상황인데, 더구나 이제 또 그랜트까지, 이 제라미 그랜트가 지금 다우플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그랜트가 있을 때 없을 때를 한번 내일 아침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 제가 엑셀 작업으로 막 이렇게 하곤 하는데 찾아야만 금방 찾아요. 근데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고, 그랜트가 없었을 때 뭐 포틀랜드의 공격이 얼마나 또 감소를 하나, 이런 것도 살펴볼 텐데, 어쨌든 팀의 주축 선수들인 브록돈 없고 그랜트 없고 전체 3픽이었던 핸더슨도 없고, 작년에 이제 좀 이제 공격적으로 더해준 샤프도 없고, 그래서 공격 면에서는 사이먼스밖에 없다. 근데 올 시즌에 미네소타가 포틀랜드랑 경기를 꽤 많이 했어요. 올 시즌에만 이제 한 3번 정도 치렀는데 그 3번 모두 다 미네소타가 10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했다. 내일은 기준점 13.5인데 13.5로도 2번을 성공시켰습니다. 한 번은 17점 차, 그리고 또 한 번은 거의 한 37점 차인가요? 가장 최근에는 37점 차로 대파를 했고, 한 번 정도만 이제 12점 차 정도로 포트리 프렌을 했는데, 미네소타가 내일 백투백이라는 건 있습니다. 미네소타 백투백일 때 올 시즌 8번 해가지고 6승 2패. 뭐 나쁘지 않죠? 수비가 조금 지표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내일 혹시라도 미네소타가 뭐 앤트맨 결장이나 고베어 같은 이렇게 관리를 받는 선수들이 백투백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도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 드러나 있는 출전 결장 상황으로는 포틀랜드가 브록돈 없고 그랜트 없다. 가장 팀에서 저는 영향력이 큰 두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낮다면은 저는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록던이나 그랜트가 없을 때 포틀랜드의 공격력도 장담할 수가 없다. 사이먼스 말고는 뭐 없거든. 그런 것들을 살피면은 저는 언더 쪽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이 밑에 지표 보면은 미네소타 최근 이제 후반기, 양팀 다 후반기 지표인데, 후반기에 미네소타 수비 5손가락 안에 든다. 근데 포틀랜드가 뭐 이거는 멤피스 같은 애들 2번 만나서 그런 거긴 한데, 후반기에 덴버, 샬럿, 마이애미, 멤피스 이런 팀들을 만나면서 수비적인 지금 이런 지표상으로도 좀 괜찮게 지키긴 해요. 여전히 공격 같은 건 답이 없고, 반대로 미네소타는 중위권 수준의 공격력,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미네소타를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겠다. 13.5가 커 보이긴 하나, 맞대결도 그렇고 포틀랜드가 지금 결장 상황의 특수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 미네소타 좋게 보고, 거기다가 언더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 대 워싱턴 경기인데요. 이거는
유타에 마카넨이 있고 없고 차이를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내일은 이제 마카넨도 없고 워커 캐슬러도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타의 공백이 꽤나 이제 큰 상황이긴 한데 보면은 마카넨이 올 시즌 출전했을 때 정상적으로 출전했을 때 위쪽에 있는 경기들 한 제가 알기로 한 50경기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마카넨이 정상적으로 뛴 경기가.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마카넨이 결장했던 경기들을 모은 거예요. 마카넨이 그날 통으로 결장을 했던 유타는 평균적으로 한 10경기인가? 그 정도 동안 어땠는지를 본 건데 마카넨이 내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될 텐데 보니까 득점이 11.5점이 빠진다. 마카넨이 없는 유타는 득점이 11.5점이 빠지고 야투율 3%, 3점도 3%가 빠진다. 수비적으로는 마카넨이 없을 때는 한 6점가량 수비가 좋아지는 게 있다고는 한다. 수비적으로 6점이 좋아지고 야투나 3점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마디로 마카넨이 없는 유타는 조금 이제 언더세로 갈 수가 있고 원래는 마카넨이 있을 때는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점이라고 쳐요. 득점 119.4, 실점 121.5니까 마이너스 2라고 치면은 마카넨이 없을 때는 마이너스 8까지 간다. 이런 것들도 보이죠. 뭐 득점 한 11.5점가량 빠진다고 했었고 여러가지로 마카넨이 없으면 유타가 경쟁력을 많이 잃는구나. 아무래도 본인들의 1옵션이라고 봐야죠. 마카넨이 1옵션이 빠지는 모양새일 때는 공격면에서 경쟁력을 많이 잃는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워싱턴을 보면은 딱히 별 결장은 없어요. 워싱턴이 제가 타이어스 존스가 훌륭한 이런 플레이메이킹 보여주고 있다. 어시스트 수치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일 이제 유타가 홈이고 워싱턴이 원정이라는 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유타는 홈에서 상대팀들이 좀 고전하는 편이고 워싱턴은 지금 14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마카넨이 없는데 워싱턴이 7.5 프렌이다. 좀 프렌 값이 컸으면 워싱턴을 더 보겠는데 사실은 7.5는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해. 그래도 저는 내일 경기하면 워싱턴의 프렌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워싱턴 프렌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고 언더오버가 좀 애매한데 238.5 마카넨이 없을 때 유타가 아까처럼 실점도 줄어들고 공격력도 11.5점이나 빠진다.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17점가량 마카넨이 없는 유타는 평균적으로 한 17점가량 언더 쪽으로 간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오바가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오버는 일단은 구경만 할 것 같고 238.5 저는 언더오버는 굳이 건드리고 싶진 않아요. 후반기에도 보면 유타가 전부 다 이게 마카넨이 뛰었는데도 230점밖에 안 나고 있다. 득실 보면은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별로고 공격적으로도 중위권밖에 안 되니까요. 유타가 후반기에는 득점 점수 같은 게 한 230점밖에 안 나고 반대로 워싱턴은 수비가 워낙에 개판이어갖고 최근 6경기 동안 후반기 동안 평균적으로 244점 막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저는 네, 일단은 언더오버는 조금 고민이 되고 그냥 워싱턴의 프렌 쪽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굳이 가라면은 나는 좀 언더 쪽이 좀 땡기긴 하는데 워싱턴의 약점이 수비인데 유타가 아무래도 1옵션이 없는 상황이고 꾸준한 득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워싱턴은 조금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도 이제 3점 비중보다는 이제 인사이드 침투 그런 것들이 좀 비율이 높은데요. 내일 마침 또 유타는 캐슬러도 결장이잖아요. 훌륭한 샤플라커인 캐슬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워싱턴이 공격 풀기도 나쁘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워싱턴의 프렌 쪽으로 한번 냄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 대 시카고 경기 저는 이 경기는 별 생각 안 들어요. 또 세크라멘토가 지금 팍스가 퀘셔너블이다. 시카고도 수비의 중추인 카루소가 퀘셔너블이다. 이런 좀 내일 좀 출전 유무를 검토해야 되는 선수들이 꽤나 있는 편인데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거는요. 요즘에 세크라멘토도 그렇고 시카고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양팀 다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세크라멘토는 원래 본인들의 색깔 수비는 별로고 공격은 좀 괜찮은 근데 공격도 아주 탁월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시카고도 라빈이 이거를 떠나서 그냥 공수 양면에서 하위권 수준이거든요. 21등 이런 편이고 특히나 공격의 질 같은 거 야투율이나 3점슛 이런 것들 전부 다 27등, 29등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언더오버 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는 오바팀이고 시카고 역시나 요즘 들어서는 수비적인 장점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오바 쪽 선택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해요. 세크 마인에 오바 볼 텐데 마찬가지로 팍스가 없다. 그럼 세크의 공격력도 많이 무뎌지죠. 그러면은 이 언더오버도 조금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고 카루소가 예를 들어 뛴다 이러면 시카고 입장에서도
수비적으로 기대 걸어볼만 하거든요. 그런 변수들을 생각하면은 이 경기도 마땅히 막 그렇게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대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레이커스가 결장이 되게 많아요. 맨날 이제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는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프로버블이다 이런 거 떠있긴 한데 이제 고정적으로 결장하는 우드, 게이브 빈센트, 벤더빌트, 캐슬턴 이런 애들 맨날 결장에다가 레디시는 지금 이제 뛸 수는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 요즘에 레이커스는 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레이커스 후반기 지금 이제 5경기 동안 레이커스 지금 후반기 제가 최근 이제 5경기 직전 덴버전은 제가 이거 못 넣은 모양인데 최근 5경기 보면은 공격 괜찮게 되고 수비적으로는 뭐가 없다. 덴버전도 비슷할 거예요. 덴버전에는 이제 공격만 조금 이제 내려가고 그 수비적으로는 한 124실점 했으니까 비슷비슷할 텐데 후반기에 레이커스는 공격은 상위권, 수비는 좀 하위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날 뭐 덴버전에서는 마포주가 워낙에 대활약을 하게 됐었고 어쨌든 레이커스가 지금 후반기 덴버, 워싱턴, 클파, 피닉스, 샌안토니오, 골스 좀 어려운 일정 속에서 3승 3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 이상의 이런 좀 수확물들을 가지고 가고 있긴 한데 일단 보기에 레이커스가 오클라호마라는 지금 서부 1위 팀을 상대를 해야 된다. 이것도 리스크긴 합니다. 반대로 요즘 오클라호마는 어떠냐? 오클라호마가 이제 어제 경기인가요? 바로 오늘 펼쳐졌던 경기죠. 오늘 경기에서도 피닉스한테 118대 110으로 승리를 했다. 사실은 막 엄청나게 앞서 나가던 경기였는데 좀 막판에 좀 따라잡히긴 했었죠. 그랬어도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최근 6경기 동안 득점 부문 전체 1등, 야투리나 3점 모두 다 50%를 무난하게 넘는 그런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후반기 들어서는. 수비적으로는 약간 아쉬워. 수비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10점 5실점으로 13등, 실점 13등, 그리고 야투 방어 3점 방어를 4등 6등으로 좋다. 이 말인 즉슨 오클라호마가 뭐 상대한테 자유투를 많이 내주거나 조금 템포가 빨라가지고 실점을 많이 했다 이런 건데 어쨌든 오클라호마는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좋다. 서부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거든요. 근데 내일 오클라호마 백투백이라서 그런지 1.5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양 팀이 올 시즌 그 맞대결 중에서 아마 맞대결 지금 3번 정도 했는데 레이커스가 2판 이기고 1번은 졌어요. 가장 최근 맞대결 2번은 레이커스가 9점 차, 또 한 7점 차 이렇게 오클라호마를 제압을 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경기를 오클라호마의 1.5마인이다. 요즘에 기세 같은 거 봤을 때는 오클이 또 살아났기 때문에 1.5마인 정도는 오클이 너무 좀 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나 르브론이 없는 중에서도 막 보스턴 잡았었고 막 이렇게 뜬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강팀들을 잘 잡아내는 모습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거 그래가지고 오클이 1.5마인을 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강팀들을 너무 잘 때려잡는 모습이 있어서 1.5마인 줬나 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래도 1.5면은 오클 쪽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저는 이거 오클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를 보는 거는 사실 레이커스가 좀 뭐 빠른 템포의 공격을 좀 선호하는 팀이기도 하고 오클라호마 역시 선수단 대부분이 젊다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일단 뭐 오바 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요즘에 오클라호마가요 조금 그래도 한창 때 막 완전 폭격하고 막 그럴 때보다는 공격력이 살짝은 내려왔고 거의 239.5면 240을 넘어야 된다는 소린데 요즘에 레이커스 경기도 막 240점 넘기가 막 워싱턴 같은 애들 만나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 경기에서 240점까지는 도달하기 좀 어려워 했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거 양팀 지표 레이커스 최근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41점 난다. 오클라호마 최근 6경기 후반기 동안 한 237점 정도 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는 그냥 언더 쪽 조금 가보고 싶네. 양팀 다 최근에 그 맞선 경기들 그 막 좀 뻥튀기 되는 경기도 있잖아요. 뭐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워싱턴 상대했을 때나 그럴 때 막 147득점 막 이렇게 하고 했던 적이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조금 그리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워싱턴이랑 134대 131 막 연장 가가지고 엄청 오바났던 그런 경기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지표상으로 조금 뻥튀기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 지표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이랑 제노아 양팀 다 현재 뭐 나쁘진 않아요. 인터밀란 지금 뭐 홈전적만 봤을 때 이렇고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거는 역시 사솔로한테 패배했던 거 말고는 올 시즌에
홈에서 패배가 챔스를 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밀란은 최근 이렇게 연승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세리아에서 그냥 공고히 본인들이 이제 최강의 팀이다 이런 것들 공고히 하고 있는 중이고, 제노아 제가 지금 이거 틀어놓은 건 원정인데 올 시즌 제노아 모든 경기를 보면은 제노아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뭐 아탈란타한테 4대1 한번 당한 적이 있긴 하지만은 나폴리랑도 비기고 뭐 잘 나가고 있던 볼로냐랑도 비기고 유벤투스랑 비긴 것도 있고요. 제노아도 최근 한 11경기 정도? 인터밀란은 최근 11경기 이렇게 11연승 달리고 있는데, 제노아 최근 11경기 1패밖에 없기는 하다. 뭐 승리가 얼마 없기는 해요. 4승 6무 1패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용 보면은 비긴 팀들이 유벤투스, 볼로냐, 뭐 나폴리 이런 팀들이랑도 비겼다 보니까 제노아를 만만히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주목하는 점 중에 하나는 또 이거. 제노아는 별다른 이제 그 결장 상황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노아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질라르디노가 지금 제노아의 감독으로 활약 중에 있고, 결장자가 꽤 있습니다. 바스토니, 수비진의 한 축인 바스토니, 그리고 요즘 좀 원래는 프라테시 정도면 어느 팀과도 주전을 할 만한데 인터밀란이라 가지고 그 산미들에 끼지 못하고 있다. 차라놀로도 오늘 빠지거든요. 마르쿠스 튀랑도 당분간은 결장할 걸로 보여요. 인터밀란이 꽤나 이런 부상들이 조금 있다. 아체르비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수비진 중에 인터밀란이 한 2명 정도, 주전 중에 2명 정도 빠지는 셈이고, 중원에서도 차라놀로 정도 주전, 그리고 전방에서 튀랑이 빠진다.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땐 뭐 튀랑 대신에 아르나우토비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체스? 뭐 이런 친구도 쓸 것 같긴 한데, 최전방에서도 아쉬움이 살짝 있고, 사실 차라놀로가 빠지면은 그 중원 대체자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선수가 프라테시인데, 프라테시도 오늘 출전이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라테시가 지난 시즌 사스올로에서 대활약하고 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도 거의 지금 뭐 선발급으로 꼽히고 있는데, 하필이면 팀이 인터밀란이라서 주전으로 못 나오는 중인데 나올 때마다 괜찮게 했어요. 보면은 뭐 골도 많이 집어넣고 있고 한데, 이 차라놀로가 빠진 틈을 타서 프라테시가 이렇게 선발로 나올 만도 하지만 오늘은 없을 것 같다. 오늘 부름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다. 프라테시가 어쨌든 인터밀란이 다소간에 결장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바스톤이나 아체르비가 없어도 영입해서 데려온 선수들, 비색인가? 그 장신의 이제 독일 국적의 수비수도 하나 있고, 스판 데브라이 써도 되고, 그리고 뭐 여전히 파바르 영입 이후에 계속 잘해주고 있고요. 인터밀란이 사실은 선수 몇 명 빠진다고 해서 저는 흐트러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인터밀란이 결장이 꽤나 있다. 이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노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탈리아의 여러 팀들 탐내고 있는 구드문드손 있고, 아르헨티나 원래 국적인데 이탈리아 대표팀으로도 뛰었던 레테기도 이렇게 최전방도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고 있고, 뭐 프렌드룹이나 바델리, 여기다가 그 말리노프스키라든지 또 스트로트먼, 중원이 세리아에서 경험한 선수들이 꽤 있어요. 수비진에 드라구신이 팔려 나갔음에도 제노아가 뭐 최근에도 나쁘지 않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탈란타한테 깨진 거는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제노아 뭐 최근 11경기라든지 인터밀란이 물론 단단하긴 하지만은 제노아도 볼만하다. 근데 제가 이 경기에서 가장 양 팀의 이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은 뭐냐, 맞대결 전적으로 보여요. 저는 맞대결 전적, 제가 방제에 걸어놓은 것도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1994년 30년 전 1994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노아가 인터밀란 원정에서 승리를 했던 시점입니다. 보면은 1994년 3월 27일 이때 제노아가 인터밀란 원정 주세페 메아짜에서 승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인터밀란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제노아 원정에서는 인터밀란을 비겼었는데요. 홈에서는 이겼고, 재작년에도 홈에서 이겼고, 그전에도 뭐 원정에서까지 막 2번 이기고 홈에서 승리하고, 인터밀란이 쭉 보면은 제노아가 홈에서는 나름대로 인터밀란을 괴롭히지만은 인터밀란 원정 가서 힘을 못 쓴다.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노아가 인터밀란 원정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승점을 얻어갔던 게 2012년입니다. 2012년 12월 22일날 이때 제노아가 마지막으로 인터밀란 원정에서 승점을 벌어왔어요. 말 그대로 승점 1점. 무승부를 거뒀던 것도 2012년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로 거의 한 12년 동안 인터밀란이 전부 다 제노아 상대로는 승리를 했다는 소리고요. 그 기간 동안 이후 이제 9연승을 달리는 동안 인터밀란이 7마행 2hen무.
햄무는 햄무는 2번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밀란이 마헨승을 거뒀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2012년이면은 이제 인터밀란이 뭐 그 이후에 우승도 한번 하긴 했지만은 뭐 질라탄이 잘할 때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지도해갖고 트랩을 이루고 뭐 이런 이후에도 인터밀란이 정점에서 조금 내려왔지만 제노아한테는 패배하지 않았었고 계속해서 제노아 상대로는 인터밀란이 홈에서 승점을 가져갔었다. 승점 3점을 가져갔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해요. 아까 말했던 1994년 그때는 지금 이제 전북에 그 단 페트라스쿠 감독이 이제 루마니아 출신 감독이 왔잖아요. 그분이 뭐 첼시에서도 뛰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노아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제노아가 마지막으로 인테르 원정에서 승리를 했던 1994년 3월 27일 그때 이제 제노아에서는 단 페트라스쿠가 뛰고 있었다. 그냥 이런 것도 얘기하면 하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94년 3월 27일 제노아가 마지막으로 인터밀란 원정에서 승리를 해봤던 그 이후로 인터밀란이 홈에서는 계속 제노아 상대로 15승 5무 20경기 연속으로 패배하지 않고 있다. 15승 5무를 달리고 있고 15승 중에 내용도 10마헨 5햄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난 20경기 동안 인터밀란이 제노아 상대로는 마헨을 절반가량 성공을 시켰고 그 중에 5번은 무승부 5번은 햄무였다. 이런 것들 볼만 하거든요. 더구나 최근 이제 9연승 달리고 있다. 인터밀란이. 그러니까 무승부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오늘 인터밀란이 뭐 부상 결장이나 뭐 여러가지 징계 누적 결장 이런 것들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일단 인터밀란을 좋게 볼 것 같아요. 봤다시피 인터밀란이 이러고 있으니까 11연승 중이다. 모든 대회에 합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레체라든지 아탈란타도 한번 이렇게 개패고 뭐 루마도 마헨하고 살레르니타나 같은 팀도 마헨을 하고 인터밀란 이렇게 내려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더 나아가서 저는 마헨까지도 볼만하다. 아주 무승부나 햄무 확률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30년째 제노아가 인터밀란을 못 이겼다는 걸 보면은 일단은 제노아의 승리 가능성은 정말 낮게 볼 것 같고 무승부나 햄무 변수가 있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마헨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